그래서 그러면 뭘 사야 할까? 네. 네, 내년을 봤을 때 저는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참 이래저래 환경이 올해 한 해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참 좋지 않았고, 미디어는 이제 어느 회사가 더 먼저 회복을 할지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증시다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이현지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한 1월 달인가요? 2월 달인가? 그때 연초에 한번 모셨고 거의 1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즘엔 네. 조금 엔터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어든 상황인가요? 근데 사실 연초 대비해서 줄어들기는 한 것 같아요. 연초 대비 우리 막 2월에 이제 하이브가 SM 인수를 참여한다느니 뭐 ENM이 간다느니 이러면서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연초에는 되게 더 관심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연초 대비해서는 사실 관심이 그만큼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깨알 홍보를 해본다면 제가 방송에 많이 나오지 않았었던 거는 물론 이제 바빴던 것도 있지만 또 제가 올해 책을 2권을 냈습니다. 내셨어요? 그거 한 권만 내도 어마어마하게 바쁠 텐데. 그래서 올해가 좀 바빴어요. 네. 책 한번 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냥 책을 냈다. 이현지 부끄럽습니다. 네이버에 치면 나오겠죠? 네, 2권이 나올 겁니다. 혹시 엔터와 미디어 이렇게 한 권씩인가요? 이게 첫 번째 책이 이제 저 혼자 쓴 책인데 그냥 미디어랑 엔터 산업의 전반적인 거를 볼 수 있는 기초 입문서 같은 그런 책이 있고요. 최근에 냈었던 게 이제 같이 공동 저자로 그냥 콘텐츠 전반적으로 이제 다룬 거고 거기서 제가 엔터랑 틱톡 챕터를 썼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회사 생활 하면서 이거 애널리스트만 해도 막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책까지 따로 준비하시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또 1년 만에 많은 일들이 또 엔터나 미디어 분야에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근황을 한번 들어보고 지금 또 엔터에 대한 관심이 또 조금 연초보단 줄어들었는데 그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투자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 번씩 점검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엔터 산업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도 전망 자료를 내셨잖아요. 네. 그거 토대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죠. 엔터 자체가 사실 투자하기가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의 엔터의 흐름을 좀 보자면 이게 상반기에는 거의 다 좀 올랐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겨울쯤 되면서 다 빠지는 흐름이었고 사실 2022년도 들어와서는 되게 변곡점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 상승 흐름을 탔었던 이 구간이 공통점이 음반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잘 됐었다. 2020년 들어와서 21년 들어와서 언제까지 사람들이 앨범을 살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 앨범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사실상 엔터 산업을 끌고 온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지만 가장 큰 모멘텀 중 하나가 바로 앨범, 음반 판매가 호조였었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국내 음반이 2천만 장 내외 정도 하는 그렇게까지 성장이 나오는 시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팬데믹에 들어가면서 보복 소비 그리고 이제 팬덤의 확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음반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미 1억 장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앨범 자체의 성장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만큼이나 성장했네, 이렇게나 성장했네 하면서 굉장히 시장 성장을 빠르게 끌고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이 중요한 이유가요. 보시는 것처럼 각 기획사별로 앨범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YG 같은 경우에 조금 숫자가 왜 여기는 크지 않나요? 라고 하신다면 뭐 활동이 많지 않았던 것도 있고 YG 같은 경우는 앨범보다는 음원 중심의 성장을 좀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앨범에서는 조금 영향력이 상대적으로는 약합니다. 실제로 저기 보니까 YG가 2021년에 이게 1,000억? 1,050억 정도? 그래서 22년도에 1,180억이면 다른 데서는 거의 성장률이 막 더블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데 YG만 거의 성장을 좀 안 했네요. 네. 그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YG 같은 경우는
그 활동하는 가수 자체가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앨범 자체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앨범을 많이 안 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완전체 앨범을 2020 이제 작년에 냈었죠. 네. 그래서 이때는 뭐 그렇게 가수들이, 그러니까 블핑 멤버들 2명이 개인으로 앨범을 또 냈었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YG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들 개개인이 앨범을 다 내던지, 혹은 블랙핑크 멤버가 앨범을 뭐 한 번, 1년에 뭐 한 2번 정도 내던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앨범에서의 활동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트레저라고 하는 가수도 사실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앨범 활동이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2020년에 데뷔를 했지만 앨범 자체가 1년에 하나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장이 좀 크진 않았습니다. 22년에도 그렇고 23년에도 거의 플랫이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심지어 23년으로 오면서 이제 계약이 종료된 가수도 있었고, YG에서는 아이콘이라고 네. 하는, 뭐 애초에 활동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이제 그 뭐 아이콘에 있는 뭐 바비 라고 하는 분도 이제 솔로 앨범도 내고, 그래서 야금야금 내긴 했었는데, 이제 23년에 오면서는 앨범을 내는 횟수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유의미하게 늘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앨범에서는 그렇게까지 성장이 나오진 않았다. 그런데 24년도 보면은 1670억으로 많이 좀 급증하는 걸로 전망을 추정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건 또 다른 변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완전체 계약을 했지만 네. 아직 개인별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YG에서 좀 더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 만한 가수는 이제 트레저, 그리고 베이비몬스터라고 하는 신인이 있기 때문에 트레저와 베이비몬스터가 활동을 그래도 1년에 최소 2번 정도는 할 것이다 라는 추정치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YG에서 최근에 주가가 하루에 25%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가 그 블랙핑크 재계약. 그룹 예. 재계약 이슈가 나오고서였는데, 근데 또 개인 활동은 재계약 여부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는데, 그룹 활동이랑 개인 활동이랑 따로따로 이렇게 원래 계약을 하는 건가요? 뭐 이게 아예 생소한 경우는 아니기는 합니다, 사실. 네. 기존에 완전체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이제 개인별 계약을 진행했었던 경우가 몬스타엑스라는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 IM이라고 하는 분은 계약을 개인별로는 스타쉽과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몬스타엑스로는 같이 활동을 합니다. 마마무 같은 경우도 화사는 이제 RBW 소속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마마무라는 이름으로 활동은 하고요. 그래서 개인별 계약을 안 했음에도 완전체 계약을 했으면 이제 활동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개인별로 계약을 끝내야 확실한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룹 계약이랑 개인별 계약이랑 어떤 게 중요도로 치면 뭐가 조금 더 중요한 건가요?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뭐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둘다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한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그 JYP 같은 경우에도 갓세븐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보이그룹 중에. 근데 여기도 이제 재계약을 멤버들이 안 했지만 프로젝트성으로 앨범을 내긴 합니다. 2PM 같은 경우, 소녀시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프로젝트성으로 앨범을 내잖아요. 그 그룹에 대한 IP는 기획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재계약을 한다는 거는 그 그룹에 대한 활동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별 재계약을 뭐 안 해도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개인별 재계약을 하면 조금 더 회사한테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약간 구속력을 가지고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투어를 더 많이 돌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개인별 계약이 안 되면 이제 또 정산을 따로 떼줘야 되고 좀 복잡한 과정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 25% 한번 YG가 급등했다가 조금은 상승폭이 좀 둔화됐잖아요, 지금. 근데 다시 개인별 계약 확정이 되면 다시 또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별 계약이 안 된다면 조금 더 하락하거나, 이렇게 변동성은 있겠네요, 그 이슈에 따라서. 네, 아무래도 지금 YG에서는 물론 다양한 이제 좋은 이벤트들도 많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이슈는 결국 재계약이 모두가 되냐 안 되냐기 때문에 그 여부에 따라서는 좀 주가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앨범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다 보니 이 앨범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엔터사의 시총을 끌고 가는 그런 지표인데요. 최근 들어서 엔터가 이렇게 살짝 주춤했었던 이유가 네. 바로 이 음반이 좀 꺾였다라는 지표가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10월까지 누적 숫자로 앨범 수출이 YY로 50%가 감소를 했고요. 중국뿐만이 아니고 인접한 국가인 동남아시아에서도 YY로 적게는 20%, 많게는 이제 56% 가까이 감소하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음반 수출이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 앨범 성장 주춤해졌네? 앨범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엔터 그러면 내년을 뭘 봐야 되지? 라는 이런 우려들이 좀 발생하면서 엔터 자체가 좀 투자 심리에서 많이 좀 위축된 그런 모습입니다. 네, 특이하네요. 그 중국은 워낙 이슈화가 많이 돼가지고 꺾였다라는 게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중국 정부에 좀 입김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중국 국민들은 이제 케이팝을 더 듣고 싶고 좋아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뭔가 막아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보니까 다른 나라도 좀 많이 꺾였네요. 동남아시아도 뭐 반토막 가까이 난 데도 있고,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 오히려 전년 대비 굉장히 더 급등을 했었는데 저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원래 네, 같은 제품을 맞습니다. 내놨으면 다 같이 인기가 많아지던가 다 같이 인기가 줄어들던가 이게 네. 좀 보통의 케이스인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반토막 나고 한쪽에서는 70% 증가하고 그쵸. 예, 그런 되게- 케이스는 아닌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는 단순히 앨범 역성장이네, 앨범 꺾였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활동을 아티스트들이 적극적으로 했던 지역, 일본과 미국에서는 오히려 앨범 수출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시는 게 좀 더 엔터 산업을 보실 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내년 그리고 내후년을 봤을 때 엔터사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일본과 미국입니다. 일본은 모객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연에서 좀 크게 돌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서야 우리가 진출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의 기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일시적인 이슈다. 일시적으로 조금 둔화가 나타났을 뿐이지 시장 자체가 꺾였다고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떨어지는 실적 감소 폭을 미국이나 일본에서 완전히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 수준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내년을 바라보는 좀 챌린지예요. 네. 내년에 과연 이 꺾인 거를 다른 나라가 커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앨범 자체가 저는 뭐 여기서 지난 3, 4년 동안에 그렇게 막 두 자릿수 이상으로 가파르게 성장한 만큼 내년도 성장한다. 이렇게 저도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의 패턴이 앨범에서 좀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부분이 이제 음원과 공연에서 이 부분을 좀 상쇄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앞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공연이 이 부분을 좀 상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자꾸 앨범에만 뭐 좀 매몰되어 있어서 그렇지 공연에 올해 연간으로 각 엔터 4사가 모객한 모객 수를 보면 SM이 소폭 뭐 한 170만 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200만 명 가까이 모객을 했습니다. 네. 2022년이 공연이 좀 부분적으로 재개가 됐죠. 그래서 정상화 숫자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리고 22년에 공연을 못했던 거 23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일시적으로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연장을 잡고자 하는 가수들의 기획사들의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없어서 공연을 못하는 상황이고 심지어 티켓 가격도 국내 일반석 기준으로는 올해 이제 작년 대비 17%가 올랐고요. 네. 미국에서도 이제 매달 콘서트에 지출하는 금액이 거의 6개월 동안 42%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뜨겁고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본다면 내년 엔터를 바라보는 첫 번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앨범만 보지 말자. 공연도 네. 보자. 이제 공연을 봐야 됩니다. 봐야 된다. 네.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이거 되게 신기한 게 슈퍼주니어가 공연을 어디서 돌았겠어라고 하는데 나름 남미 이런 데선 꽤 20만 명 이상의 모객을 할 정도로 꽤 팬덤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방신기 같은 경우도 여기에는 이제 좀
구 IP라서 적진 않았지만 여전히 일본에서는 도쿄돔에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최근에 또 앨범도 내시고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시오페아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빠뜨리셨나요? 여기에 이제 동방신기까지 넣으면 네. 너무 이거는 팬심이다. 팬이십니다. 예,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는 가수만 넣자라는 이제 제 나름의 네. 그 기준이 있어서 이제 마음을 보고서의 눈물을 신뢰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지웠는데, 이 공연이 그럼 우리가 내년에 어디서 봐야 되냐?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스타디움이라고 하면 최소 2만 명부터 많게는 뭐 6만 명, 7만 명까지 이르는 공연장을 말하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꽤 유의미하게 모객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이라서 미국에서 블핑도 돌았잖아요. 트와이스도 공연했잖아요. 상반기 기준으로만 적은 숫자라서 그 가수들은 여기에 나와 있진 않은데요. 이제 방탄 슈가라든지 투바투 그리고 스트레이키즈의 경우에 한국에서 올해 상반기 이제 미국에서 공연을 한 숫자들을 좀 넣어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도표가 굉장히 흥미로운 도표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이 케이팝 가수들을 보기 전에 미국 가수들을 보시면은요,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연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만 2.2조 원 티켓 수익만으로요. 그 정도의 이제 티켓 수익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뭐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CNN 기사를 보니까 인당 MD 구매 가격이 한화로 환산했을 때 한 27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티켓 가격을 MD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좀 멀리 있긴 하지만 이제 K-팝 가수들이 뭐를 노려야 되냐면,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공연을 미국에서 많이 하고 그만큼 MD도 많이 팔면 미국에서 공연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겠다라는 그 초입이 지금, 그리고 내년에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횟수 56회가 2023년 상반기만 상반기입니다. 네. 저게 가능한 숫자인가요? 놀랍죠? 365일 나누기 2하면 180일 정도 되는데 180일 중에서 56번을 공연을 했다는 거잖아요. 보통 놀랍게도요. 숫자인가요? 놀랍죠. 네. 근데 놀랍게도 미국 가수들은요, 어떤 식으로 공연을 하냐면 앨범 하나를 내요. 그러면 그 앨범 투어라고 해서 전 세계 월드 투어를 돕니다. 보통 짧으면 1년 반, 길면 2년 정도 네.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투어를 도는데, 이제 앨범을 최근에 냈으니까 공연을 열심히 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공연을 정말 전 세계를 돌면서 다 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올해부터 이제 시작한 투어가 내년 말까지 146회니까 아직 갈 길이 더 멀었죠. 거의 2배 이상을 더 돌아야 되니까. 이게 ASP라고 하죠. 그 예. 회당 수익도 테일러 스위프트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네. 심지어 BTS의 한 4배 이상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한 절대 횟수도 압도적으로 높아서 네. 저거는 인간인가 기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네요. 그쵸. 그리고 미국은요, 가수가 정산을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가수가 벌어서 나에게 이제 도움을 줬었던 에이전시 혹은 뭐 기획사, 대행사들한테 기여한 만큼 돈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돈을 많이 버셨겠죠? 이미 많겠지만. 예.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를 볼 수 있냐면, 한국 가수들이 회당 수익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쪽박을 보는 그런 수익은 아니에요. 그래도 회당 평균적으로 200만 달러 정도를 번다는 걸 보면 문제는 아닌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 횟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공연 횟수라도 많이 늘어나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투어 수익이 더 늘어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이 투어 횟수를 늘릴 수 있을까? 누군지를 알아야 투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리는 대중성 확보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미국에서 대중성을 확보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음원을 이제 노려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우리가 최근에 아마 한 달 전인가요? 그 유키즈의 방시혁 의장님이랑 봤습니다. 예, 거기 나오셔서 한국은 이제 케이팝은 너무 코어 팬덤이 많다. 이게 오히려 위협이다. 뭐 열성 팬을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트 팬덤을 확보를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뭐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겠으나, 제가 추측하기로는 음원에서의 라이트 팬덤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 가수를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아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라이트 팬덤을 많이 확보를 해야지 대중성을 확보하고 그 대중성이 높아져야 공연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팬덤 확보가 중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연간 기준으로 음악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보면 전체 84%가 스트리밍입니다. 여기에 피지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앨범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 피지컬에 우리가 아는 그 CD 앨범도 있고 LP도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한국 가수들은 빌보드 200이라고 하는 미국의 앨범 차트에서는 나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앨범 기준으로, 그러니까 CD 기준으로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한국 가수예요. 작년 미국 연간 숫자로 보면. 네. 그러니까 앨범은 이미 잘 잡고 있는 거죠. 이 시장은 이미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주류는 이 스트리밍 여기인 거죠. 여기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라이트 팬덤 확보가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우리의 음악을 더 들어봐야 우리가 누군지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거에서의 성과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앞에 앨범은 빌보드 200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음원은 빌보드 핫100 차트입니다. 근데 올해 연간으로 빌보드 핫100의 차트인을 한 케이팝 아티스트를 좀 보니까 이제 방탄소년단이 있었고요. 뉴진스, 트와이스, 피프티입니다. 생각보다 한국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가수들이 미국에서 막 공연하고 막 인기 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핫백 차트에 차트인을 한 케이팝 가수가 많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아직은 미국에서 대중성 확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죠. 근데 케이팝의 특징을 보면은 최근에 그래도 나름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알면은 이제 보이는데요. 가수들이 금요일 오후 1시 앨범을 발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금요일 오후 1시? 네. 예전에는 월요일 저녁,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 6시에 앨범을 공개했거든요. 왜냐면 한국 기준으로는 6시면 이제 직장인 퇴근하고 네. 그리고 학생들은 하굣길 이때 많이 들으라고. 진짜 그래서 월요일 오후 6시에 앨범을 내는 게 국룰이었어요. 실제로도 지금 월요일 앨범 6시에 내는 가수가 많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를 타겟으로 하면 빌보드 차트 집계 시간을 고려해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1시. 최근에 보시면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다 금요일 오후 1시에 냈어요. 미국을 진출하기 위한 노력인 거죠. 그리고 점점 곡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고 미국에서 흥행하는 장르, 비트들을 사용한 노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니까 그래도 나름 웃프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도표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한국어가 미국에서 스트리밍되는 세 번째 언어입니다. 비중은 좀 낮지만 그래도 비중이 3위네요. 굉장히 미미해요. 1% 남짓 되는 상황이긴 한데 세 번째로 스트리밍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어를 생각해 보시면 라틴어가 이제 네. 라틴은 스페인어를 쓰니까 데스파시토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유튜브 전체 전 세계 조회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흥행을 했잖아요. 그 다음으로 미미하지만 한국어가 그래도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스트리밍이 된다라는 거는 기존에 한인들만 듣는 게 아니고 정말 미국에 있는 나름 대중들한테 꽤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는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미국에서 이 비중을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늘려와야 되냐? 여기에서 뺏어와야 되겠죠. 이제 영어에서 한국어로 좀 뺏어와야 될 텐데 이게 미국에서요 또 신기한 게 좀 가장 인기가 많은 장르가 R&B랑 힙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미국에서는 R&B 힙합 유명하니까. 그리고 팝이라는 장르는 전 세계 공통으로 인기가 많아요. 근데 미국에서 되게 특이한 점이 최근 핫한 장르로 급부상한 게 컨트리 음악입니다. 컨트리 음악이 쉽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나라로 치면 트로트 같은 느낌이에요. 테일러 스위프트도 사실 컨트리 음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트로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존 컨트리 음악 소비층이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음원에서 소비가 되는 장르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컨트리 음악을 하는 가수들이 굉장히 나이대가 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임영웅 같은 스타일인가요? 미국 임영웅? 네, 미국 임영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젊은 아티스트가 많이 나오니까 젠지 세대들이 이거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정말 임영웅 비율가 정말 찰떡이신 아, 게 네. 찐 트로트가 아니라 약간 트로트와 팝을 가미한 팝스러운데 결국 트로트 이제 컨트리 장르 네. 그런 음악을 많이 쓰니까 젠지들이 이거를 이제 많이 스트리밍하고 틱톡에서 많이 사용하면서 음반에서 음원 중심으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에 이제 하이브가 실적이 서프가 났었던 이유도 뭐 국내도 잘한 게 있는데 힙합 레이블 QC 미디어 그리고 컨트리 레이블 빅머신 레이블 그룹에서 굉장히 음원이 호조가 나왔어요. 그리고 컨트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추석 그러니까 9월 말부터 10월 초중순까지 핫백 차트의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10위권 중에 절반 정도가 컨트리 뮤직 아티스트일 정도로 컨트리라는 장르가 굉장히 빠르게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미국에서 유행하는 장르를 한국 가수들이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외국인이 갑자기 트로트 부른다고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롱런하기 힘들잖아요. 뭐 화제성은 될 수 있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랑 JYP가 각각 내년 1분기, 2분기에 미국에서 현지 걸그룹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도 팝이라고 한국 가수들은 이제 팝이라고 하는 장르밖에 진출을 못하지만 현지화된 가수들을 통해서라면 여기 있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장르들을 다 섭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현지화 아티스트를 많이 만드는 거고요. SM에서도 이제 영국 보이그룹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보이그룹이 원디렉션이라고 네. 영국의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탁된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이그룹을 영국을 좀 잘한다라고 해서 이제 SM은 영국에서 보이그룹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이 미국의 최신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장르를 추구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2K 같은 이제 현지화 노력의 배경이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더 현지화된 음악을 추구를 하면 여기에 보시는 이 공연, 여기에 조금 더 이 한국 가수들보다도 좀 더 윗선에서 많이 이제 공연 횟수도 늘어나고 이제 회당 수익도 더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현지화 아티스트를 준비하는 게 단순히 새로운 시장을 진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좀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년을 봤을 때 이제 앨범 자체는 성장을 하긴 할 텐데 네. 아무래도 조금 성장폭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라보는 눈이 앨범이 아니라 음원 그리고 공연 이쪽으로 좀 내년에 모멘텀을 잡으시면 좀 엔터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앨범 판매량이 꺾이면서 엔터주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사실 우리 엔터사들에게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죠. 앨범 매출이 사실 수출 기준으로 가장 많은 건 일본입니다. 앨범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 전 영역에서 전 영역에서는 어느 지역이 가장 중요한 국가인가요? 사실 캐시카우 지역은 일본이기 때문에 아, 일본이 중요해요. 네. 근데 일본도 중요한데 이제 그런 거죠.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일본은 원래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잘하는 거 말고 새로운 시장에서 한번 해보자. 근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장. 그쵸. 근데 미국이 전 세계 음악 시장의 1위인 시장인데 네. 아직 한국 가수들이 해봤자 한 2, 3% 정도밖에 영역을 침투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죠, 반응이. 옛날 원더걸스 CD 때와는 약간 다르게 좀 먹히네? 네. 해보니까 해볼만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니까 일본 가져가면서 새로운 미국이라는 시장에서의 성장을 기대해보는 그림이고요. 그럼 이제 의문이 생기죠. 중국은 그럼 뭔가요? 중국이 돈 많이 우리는 뭐 써준다며 중국이 앨범 안 사줘서 엔터 이렇게 주가 빠졌다면서 중국은 뭔가요? 중국은 사실 한알령 이후로 엔터사들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했던 활동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저게 이제 그 중국에 있는 팬들이 한국에서 이제 앨범을 공구한다든지 그런 식의 숫자가 반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여전히 한국 가수들은 공연도 못하고 뭐 중국에서 활동도 중국 멤버가 있는 중국인만 가서 광고하고 예능하고 그러지 한국인 자체가 중국에서 활동을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악재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네. 미국으로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방금 일본이 캐시카우 시장이다. 그래서 원래 잘하고 있는데 여기를 더 잡고 간다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너스 측면에서 어떻게 더 잡을 수 있는지 일본도 원래 잘하는데 기회가 조금씩 열렸습니다. 네. 최근에 일본에서 그 자니스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스마일업으로 바뀌었는데요. 보이그룹 소속사예요. 여기가 좀 성적인 그 이제 자니 할아버지가 이제 성적으로 좀 논란이 있으면서 좀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혜가 와, 뭐 어디로 가겠어라고 하는데 의외로 한국 보이그룹에게 특히나 이 기회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주요 그룹사들이 자니스 출신 가수나 아이돌, 배우들을 광고 모델로 쓰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광고 맺은 그 아이돌이나 가수, 배우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빈자리를 K-팝 가수들이 광고 매출 쪽으로 좀 많이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까지 막 중요한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기한 부분이 없었던 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넣어놓은 자료인데요. 일본에서 이제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매년 편의점에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판매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 이제 크게 3개의 편의점이 있는데 보통 매년 말에 케이크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 광고 모델을 선발을 해요. 굳이 쉽게 비유를 해본다면 한국의 소주 모델처럼 당대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배우나 가수를 모델로 세우는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지금 각 이제 일본 3사 편의점에서 그 자니스 출신 가수들을 모델로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예 모델을 기용을 하지 않던지 혹은 그 빈자리를 한국 그룹이 대체를 합니다. 처음이에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일본에서 할 수도 있는데 한국 가수들, 특히나 인지도가 일본에서 높은 한국 가수 중심으로 광고 모델을 선발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잡은 시장인데 생각보다 매니지먼트 쪽으로도 좀 더 열릴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니스의 대표의 악행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아무래도 좀 ESG 측면인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그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성적으로 착취를 해왔고 이제 일본의 주요 그룹사들이 이런 회사에 있는 그 사람하고는 일 못한다. 광고할 수 없다.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겠네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게 한국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다뤄지진 않았지만 일본에선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그 킹앤프린스라고 하는 그룹은 세븐일레븐 4년 연속 광고 모델이었어요. 네. 물론 이제 올해 이 그룹이 해체를 합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동방신기처럼 3명, 2명으로 해체가 돼요. 근데 뭐 그런 이유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일본에서 굉장히 이게 크게 이슈가 됐었던,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가장 유명한 소속사라고 하면은 뭐 하이브가 되겠죠. 네. 하이브에 있는 가수들을 우리 뭐 이런 그룹들, 기업들에서 광고 모델에서 다 계약 해지하는 상황인 거죠. 되게 큰 사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도 또 활용이 되고 있냐면 일본에서 이제 가장 화제성이 높은 연말 가요 프로그램 홍백 가업전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으로는 뭐 가요대전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 1년 동안 가장 인기가 많고 대중성이 높았었던 그런 가수들만 출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실 동방신기가 2011년 출연한 이후부터는 보이그룹은 출연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자니스에서 막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영향력이 큰 소속사. 네, 왜냐면 일본에서는 보이그룹은 거의 자니스에서만 만들고요. 일본은 한국과는 다르게 기획사가 이렇게 양분화돼 있어요. 네. 걸그룹, 보이그룹 이렇게. 근데 보이그룹을 데리고 있는 자니스에서 한국 보이그룹은 출연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었는데 걸그룹은 나오고 있었어요. 계속.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트와이스, 아이브, 르세라핌 모두 다 공통점이 일본인이 있는 그룹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걸그룹도 출연을 하되 그룹에 일본인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출연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스트레이키즈와 세븐틴이 한국 보이그룹으로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출연을 확정을 합니다. 심지어 두 그룹 다 일본인 멤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혜가 지금 한국 보이그룹한테 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릴 때 광고 모델로도 기용이 되고 이렇게 프로그램에도 출연한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데 라고 하신다면 이제 공연이 좀 더 확대가 된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작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앨범이 한 100만 장 남짓한 앨범. 일본의 이제 스노우만이라고 하는 자니스 소속인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룹입니다. 네. 네, 여기에서 뭐 시차가 살짝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올해 8월에 이제 세븐틴이 베스트 앨범으로 한 75만 장, 그리고 스트레이키즈가 100만 장 정도의 출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 기록을 한국 가수들이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세븐틴이랑 스트레이키즈가 일본인 멤버가 없는데도 어떻게 홍백가합전에 출연을 하게 됐냐? 정말 일본에서 대중성과 인지도가 높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아지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K-팝 아티스트 전체로 확대를 하면 일본에서의 K-팝의 선호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콘서트 모객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릴 때 엔터에서 내년에 모멘텀, 그러니까 리레이팅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미국이고 실질적으로 EPS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은 일본이고 여기에서의 공연이 많아지면서 좀 더 엔터는 실적, 리레이팅 포인트 둘 다 가져가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공연이 늘어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MD를 굉장히 많이 삽니다. 정말 많이 사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횟수와 공연 모객 수가 높아질수록 MD 매출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MD와 더불어서 콘서트에서의 수익성이 같이 높아질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80몇 %가 음원이 차지를 했다면 일본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사실 일본은 뭐 다 한국이랑 비슷해요. 이게 다 이렇게 쪼개서 앨범도 중요하고 공연도 MD도 중요한데 비슷한 비중이다. 네, 한국 기획사가 체감하기에 일본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오는 곳은 공연과 MD입니다. 공연과 MD.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MD 같은 경우는 뭐 응원봉만 하더라도 지금 단가가 39,000원인데 일본이 응원봉, 그러니까 이게 MD가 왜 많이 팔리냐면요. 한국은 지금 공연장이 가장 크면 한 2만 명 정도? 고척돔? 한 2만 명 좀 안 되는데 일본은 도쿄돔 5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39,000원짜리 응원봉을 새로 산다고 생각하면 일본에서는 그냥 MD 매출이 한국보다 최소 2배 이상이 더 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보다 좀 더 비싸게 팔거든요. 그래도 팔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본에서 MD와 공연이 중요한 거고요. 이제 돔 중에서 돔 중 돔이라고 한다면 도쿄돔인데 지금 도쿄돔에 입성하는 가수들이 매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내년에는 여기에 입성하지 못했었던 가수들이 도쿄돔에 입성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 좀 더 많은 수익성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K-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중국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미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기회가 된다. 그리고 기존에 가장 중요한 시장이었던 일본에서도 캐시카우인 줄만 알았는데 신성장 동력이 또 맞습니다. 발현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좋은 투자 포인트를 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설명 들어보니까 다 전반적으로 이 업종이 다 같이 좋아질 것 같은 이슈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뭐 종목별로는 탑픽이나 가장 좋게 보시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고민하실 때, 그래서 그러면 뭘 사야 할까? 네. 네, 내년을 봤을 때 저는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모든 투자 포인트에 다 부합을 해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서 음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공연과 음원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힙합 레이블, 그러니까 큐시 미디어, 그리고 빅머신이라고 하는 컨트리 레이블,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라틴 레이블도 또 인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레이블을 통한 음원 성장이 기대가 되고 심지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미국 걸그룹을 또 데뷔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이미 스타디움급의 투어를 돌 만한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미 엔하이픈 같은 경우는 이제 ENM에서 아예 빌리프랩을 인수를 해서 4분기부터 아예 연결로 반영이 되는데 미국에서 2만 명 규모의 스타디움에 이미 들어갔고요. 뭐 방탄소년단도 있고 이제 투바투도 스타디움급에 들어갔고 그리고 세븐틴도 인기가 미국에서 또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그 성장이 내년에 좀 뚜렷하게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일본에서의 현지화 전략도 일본에 보시면 하이브에 세븐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지화 전략의 수혜를 받아서 좀 더
성장이 보일 수 있는 회사는 하이브라고 보고 있어서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은 하이브이고요. JYP도 이제 차선으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이브와 비슷한 논리예요.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게 이제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내년 1분기 1월 달에 이제 그 비처라고 하는 A2K 프로젝트에서 데뷔하는 미국 걸그룹이 또 첫 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즈음에 니지 프로젝트 2에서 나오는 그 니쥬 보이, 일본 네. 현지 보이그룹이 또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JYP 밑에 스트레이키즈는 일본에서도 또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하이브와 JYP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모든 투자 포인트에 부합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두 회사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엔터주 어떤 걸 사야 될까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게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서 뭐 신인 뭐 데뷔 일정이라던가 이런 걸 보고서 모멘텀을 보고 기업을 골라야 되는지, 아니면 뭐 밸류에이션을 보고 좀 PER이 좀 낮은 종목을 위주로 좀 골라야 되는지, 그 두 가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게 더 나을까라는 고민이 좀 됐었는데, 지금 뽑아주신 거 보니까 거의 모멘텀 쪽으로 많이 기준으로 삼으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너무 내려와 있어요. 다 같이. 네,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12개월 보드로 거의 30배 한 중반까지 내려왔고요. 네. 저희 초창기에 하이브 생각해보면 막 60배 가고 50배 막 내려와야 50배, 50배도 싸다 이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사실 프라이스 투 드림, 그 P2D라는 용어가 나온 게 하이브 때문이었죠. 저 네. 그 정도로 비싼 회사가 30배 중반까지 내려왔으니 그 밑에 있는 JYP SMYG는 얼마나 더 내려왔겠어요. 지금 JYP SMYG 같은 경우도 다 20배가 깨진 상황입니다. 엔터에서 안 좋다 해도 그래도 이게 심리적 지지선이 PER 기준으로 20배는 안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20배를 언더하면 다시 회복하고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한 10배 중반 수준까지도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SM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무너무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정말 바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비싼 구간이 아니라면 앞으로 나올 만한 이벤트들이 뭐가 있을지, 모멘텀이 뭐가 있을지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엔터를 좀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요거 하나 가지고 엔터를 총정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행입니다. 네, 모든 투자 포인트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또 의문도 많았고, 또 워낙 밸류 자체가 20배가 싸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업종이다 보니까 선택의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좀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엔터 업종에 대한 점검은 이걸로 마치고요. 그 다음은 미디어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신한 심판 안지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엔터 산업에 이어서 미디어 산업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디어 쪽은 올 한 해 좀 연초만 해도 좀 기대가 좀 됐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시청률 많이 나올 것 같은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네. 보면서 연초에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주가가 좀 안 좋더라고요. 네, 마음가는 올 한 해 달랐죠.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뭐 왜 이렇게 미디어 업종에 그쵸. 어려운 한 해를 보냈을까요? 이 도표를 보시면 답이 나오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에는 사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대흥행 작품이 나오면서 주가가 괜찮았어요. 네.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내려왔죠. 결국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미디어 업종이 올해 한 해 동안 좀 부진했었던 가장 큰 배경은 광고 시장 위축. 네.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수했었던 회사들이 실적 부진을 면하지 못하면서 실적 기대감도 많이 내려온 것. 그래서 광고 시장 위축과 실적 기대감 부진, 이 두 가지 이유가 결국은 미디어를 좀 많이 끌고 내려왔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말 광고가 안 좋았어요. 어느 정도였었냐면 CJ ENM 같은 경우에 올해 1, 2, 3분기 각각 분기마다 TV 광고의 분기 역성장폭이 YOY로 25에서 30% 마이너스를 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 보시면 심지어 이제 팬데믹 타격이 처음이 시작됐던 2020년보다도 23년이 더 큰 폭으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광고가 안 좋았던 한 해였던 거죠. 그렇다 보니 광고가 안 좋으니까 편성을 많이 못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편성이 축소가 되기 시작을 했고 이런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 타격을 받은 게 아니라 TV에는 올해 5월부터 수목 드라마가 사라지고 예능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JTBC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0월부터 20개 예능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편성이 안 좋아지면서 제작사들까지도 좀 영향을 받으면서 외형이 좀 줄어들게 되는, 다 같이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게 된 거죠. 업황이 어려울 때 드라마를 빼고 예능을 추가했다는 거는 예능이 조금 더 비용이 덜 들어서일까요? 맞습니다. 드라마가 최근에 이제 배우들 몸값도 많이 올라가면서 많이 비싸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1, 2년 전만 해도 회당 10억이면은 비싼 드라마다 했는데 이제는 평균 제작비가 거의 회당 한 8, 9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비싸진 거죠. 그에 비해 예능은 뭐 회당 정말 많이 들어봐야 정말 비싸야 회당 5억? 5억까지 가는 예능도 없어요. 세트 뭐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능이 상대적으로 드라마 대비 많이 비용이 줄여지는데 의외로 나영석 PD라든지 좀 유명한 PD들이 만든 예능들이 광고가 드라마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걸맞을 정도로 광고 매출이 좀 붙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자구책으로 드라마 말고 예능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슬롯이 예능 중심으로 좀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만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할리우드에서 또 올해 5월, 7월 각각 작가 배우 파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악재가 많았나요? 악재가 올한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설상가상으로 미국 제작사를 인수했었던 CJ ENM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이 제작이 중단이 돼버린 거죠. 네. 뭐 작품을 만들어야 돈을 벌 텐데. 그래서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 그래도 턴어라운드 근처까지는 갈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면서 광고도 안 좋은데 가뜩이나 편성도 줄었는데 판매까지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설상가상으로 미디어 업종이 올해 연간으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뭐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순 없잖아요.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편성이 타격이 있었는데 제작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 편성 타격을 판매로 메꿀 수 있을까? 여기서 생각한 게 좀 이 판매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우선 콘텐츠리 중앙의 경우에 이제 SLL, 스튜디오 룰루랄라라고 하는 네, 이름 귀엽네요. 네. 이 제작 스튜디오인데요. 이 별도 기준으로 보시면은 그래도 나름 올해 2분기, 3분기에는 판매 전략을 변경하면서 흑자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기존에 보시면 지금 되게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네. 이전 어떻게 바꿨냐면 플랫폼에다가 먼저 팔아요. 그리고 팔린 작품을 JTBC 채널에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손실을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판매 전략을 변경하면서 별도 기준으로는 흑자를 계속 내기 시작을 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랑 이제 볼륨딜 계약을 통해서 납품을 했었는데 로맨틱 코미디 같은 장르는 아무래도 동남아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동남아 로컬 플랫폼에다가 지역별로 쪼개서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판매를 하니까 생각보다 마진이 꽤 괜찮은 거예요. 쪼개 팔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 막 꽤 많은 마진을 남긴 거죠. 그러면서 제작사들이 편성의 감소를 판매 매출로 좀 많이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바꾸기 이전에는 플랫폼에 먼저 팔지는 않았나요? 플랫폼에 제안을 하되 이제 플랫폼에 팔리지 않았으면 그냥 JTBC나 TVN 채널에 편성을 하고 이거를 다른 곳에 팔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JTBC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플랫폼에 다 팔았는데 그 올해 4월 달에 기적의 형제라는 작품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 정우 배우가 나왔었던 기적의 형제인가? 아마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 작품을 이제 플랫폼 판매를 못해서 그 작품만 살짝 이제 적자가 났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팔린 작품을 편성하자라고 변경을 하면서 좀 이 실적 구조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모든 작품을 넷플릭스, 디즈니에 파는 건 또 아니에요. 올해 월화 드라마 중에 소용없어 거짓말이라고 황민현, 김소연 배우 나온 작품이 있거든요.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사람들이 TV를 안 보고 넷플릭스에 없었기 때문이죠. 네. 그거를 해외 이제 동남아시아 플랫폼에다가 팔고 일본 지역별로 쪼개 팔고 미국에 쪼개 팔고 이런 식으로 쪼개 팔면서 마진을 크게 남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는 이제 판매 쪽에서의 전략을 많이 바꾸면서 좀 실적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판매처가 다양화됐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다양화됐고 여기에서 이제 협상력을 좀 더 가져가는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제작할 때 제작 비용 한번 들었으면 그 다음엔 비용 나갈 게 없으니까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그쵸, 다 그쵸. 이득으로 남으니까 맞습니다. 네, 판매처 맞습니다. 다양한 게 확실하게 흑자 전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또 그것도 있어요. 올해 1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이제 동시 방영되는 작품에 대해서 넷플릭스랑 재계약을 통해서 리쿰률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한테 한 번 팔 때 뭐 작년 대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돈을 받는 식으로 계약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에서 좀 많이 보전을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동시방영 작품들이 잘 팔리다 보니 화제성 높은 OTT 오리지널 드라마들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1년을 생각해 봤을 때 좀 재밌는 드라마가 뭐가 있었지라고 생각해 보면 동시방영된 것보다는 저는 오리지널이 좀 더 많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연초에 더글로리라든지 네. 살짝 이슈가 됐었던 뭐 마스크걸 아니면은 그 디즈니의 무빙 뭐 요런 그쵸. 네, 무빙도 재밌게 봤는데 사실 재밌게 본 작품들이 다 동시방영이 아니라 오리지널 판매라서 맞아요. 추가 IP 매출이 조금 우리 제작사가 좀 없겠다라고 아쉬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오리지널은 동시방영보다 제작비를 더 많이 들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고 불필요한 PPL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글로벌 시장에서 잘 먹혔다라고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OTT 오리지널들이 화제성이 높다는 걸 제작사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제 드라마들을 확대하면서 마진을 방어합니다. 아무래도 오리지널이어도 시즌2, 시즌3로 이어지면 전편에 대해서 마진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제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넷플릭스에서 받는 오리지널 드라마의 리쿰률이 상향이 됩니다. 계약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리지널 드라마를 팔아도 동시방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걸맞을 정도로 마진을 많이 남기게 된다. 그래서 계약 구조가 좀 달라졌고요. 콘텐츠리 중앙은 이제 시즌제 오리지널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수익성을 이제 지금 우리 학교는 또 이제 시즌제로 또 이제 시즌2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거 보면서 좀 더 오리지널에서도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대비 확실히 시즌제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지난번 저희 대담할 때만 해도 그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은 안 되고 그냥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적정 마진만 챙겨주는 맞습니다. 거고 동시방영한 다음에 인기가 많아져야지 그 이후에 부가 매출이 많아서 제작사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여서 동시방영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지금 보여주신 거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오리지널 측면에서도 많은 보완을 통해서 시즌제 편성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오리지널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 판매 구조도 네, 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제작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디어 업체들은 사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작품이 흥행을 하냐 못하냐의 주가가 더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무빙 같은 경우에 재밌다 입소문 타면서 뉴의 주가가 또 오르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 걸 보면 결국은 드라마에서 화제성 높은 드라마가 언제 나오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화제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방영보다는 오리지널 쪽에서 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사들이 화제성 높은 드라마에 집중을 하고 어떻게든 조금 더 돈을 받아보고자 하는 이런 식으로 좀 수익 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우려가 되는 게 이 동시방영이라고 하는 건 실링이 없잖아요.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리는 대로 수익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마진을 많이 챙겨준다고 하지만 실링이 명확하다 보니까 높은 멀티플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좀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탈피하려고 하는 게 시즌제예요. 한국은 시즌제로 이어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작품을 제작하는 그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이거든요. 빨리 만들면 6개월 만에도 드라마 한 편 뚝딱 나와요. 굉장히 빨리 만드네요. 이게 한국인들이 근성의 민족이기 때문에 쪼면 돼요. 야근하면서 밤샘 네, 촬영하고 그쵸. 이런 것 때문인가요? 그쵸. 저희는 다 비용 통제가 가능해 야근하면 되거든요.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드라마 하나 만드는데 최소 1년 반이에요. 왜냐하면 시즌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이제 한국에서도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IP를 좀 더 확장을 해보자. 시즌제로 이어가 보자. 그래서 낭만닥터만 하더라도 시즌 3까지 나온 거잖아요. 네. 비록 이제 주인공이 살짝 변환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아, 1, 2, 3, 4, 1, 2, 3 다 보셨나요? 저는 1하고 3을 봤어요. 아, 저는 1, 2, 3 다 봤습니다.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예. 이게 배우가 바뀌었지만 그래도 나름 또 카메오로도 나오고 중간에 하면서 나름 저는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흥행하는 IP는 시즌제로 이어갔을 때도 여전히 인기가 많다라는 거에 착안해서 좀 오리지널들이 시즌제가 앞으로도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4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빨리. 그리고 이제 미디어에서 또 기대할 두 번째 포인트가 광고 요금제가 이제 나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이슈가 많아요. 그런데 넷플릭스랑 디즈니 같은 경우에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광고 요금제를 통해서 신규 가입하는 가입자가 넷플릭스는 30%, 그리고 디즈니는 절반 정도가 광고 요금제로 신규가 가입자가 늘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광고 요금제가 뭐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한국에 매 5,500원 내면 광고를 보면서 좀 더 싸게 구독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OTT들은 이제 SVOD, 그 구독형 이런 OTT들은 광고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을 조금 낮추는 대신에 중간 광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중간에 갑자기 광고 나오나요? 네. 아, 조금 앞에도 불편하지만 나오고. 싸게 해준다면 뭐 이해해 볼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요새 또 기사가 나온 걸 보면 지금 넷플릭스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그 베이징 요금제 9,500원이었나요? 9,900원이었나요? 제가 그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네. 저는 화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요금제가 이제 신규 가입자는 가입을 못하고 이제 10,000원 이상의 요금제로 신규 가입할 수밖에 없게 가입 요금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광고 요금제가 지금 5,500원이고 가장 싼 요금제고 그 다음 티어가 13,000원대가 된다면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보더라도 좀 더 싸게 구독하고자 하는 니즈가 글로벌 시장에선 이미 여기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꽤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요즘처럼 뭐 고금리 시대에 경기 안 좋아지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지금 한국에서도 티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넷플릭스도 그렇고 다 요금제를 올리고 있어요. 여기들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근데 구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달에 이제 지금 내야 되는 돈이 더 많아지면 아무래도 광고 요금제로 좀 더 싼 요금제로 갈아탈 유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티빙도 내년 1분기, 빠르면 1분기 아니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 광고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처럼 이 요금제 티어를 좀 더 다양하게 해서 구독자를 빠르게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이고요. 좀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티빙 웨이브 또 합병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언제 딜이 마무리될지 모르겠으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료 구독자가 지금 QOQ로 좀 많이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티빙이 광고 요금제를 출시를 하고 그리고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이 된다면 구독자가 다시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티빙이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1,200억 정도 손실을 냈거든요. 티빙만요? 네, 작년 연간 1,200억이었고요. 올해가 좀 더 예. 컸습니다. 티빙 모회사가 CJ E&M이죠? 맞습니다. 아, 그 연결로 엄청난 타격을 또 입었겠네요. 네, 그래서 E&M이 실적이 원래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2,000억을 충분히 넘어야 되는 회사인데 티빙만 하더라도 벌써 3분기 누적 1,200이잖아요. 네. 근데 티빙만 있는 게 아니고 피프스 시즌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아까 미국 제작사. 네. 거기도 이제 분기에 또 화끈하게 200억씩 또 손실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합산으로 2,000억 정도 손실을 내는 거예요. 두 엄청나네요. 회사가. 예. 그렇다 보니 이제 지금 턴어라운드까지 기대하지도 않고 그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이벤트라도 보인다면 미디어가 그래도 내년에 좀 소생할 여부가 있다. 그래서 네. 네, 그럼 CJ E&M의 말썽꾸러기 두 명이 피프스 시즌과 티빙인데 피프스 시즌은 미국 파업이 올해는 좀 힘들었지만 내년부터는 해소가 될 테니 적자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티빙은 저 광고 요금제를 도입함으로써 티빙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광고 요금제를 가입했을 경우랑 모든 사람들이 광고 요금제가 아닌 원래 요금제를 가입했을 경우랑 어떤 게 티빙한테는 더 좋은 건가요? 사실 그냥 요금제가 훨씬 더 좋겠죠. 아, 기존 왜냐- 요금제가? 네, 지금 티빙의 가장 싼 베이직 요금제가 7,900원이에요. 네. 근데 티빙 같은 경우는 평균 알프가 7,000원대보단 좀 낮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네이버 멤버십을 통해 들어오는 구독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제휴 할인 많더라고요. 네, 4,900원을 내면 네이버 멤버십을 통해서 그냥
티빙을 볼 수 있으니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ENM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을 유료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광고 요금제라고 하는 조금 더 요금제가 싼 그런 좀 싼 티어의 요금제를 출시를 하면서 이쪽으로 와. 너희가 네이버 멤버십 그리고 지금 저는 네이버 멤버십을 통해 보지 않고 그냥 티빙을 직접 결제해서 보긴 하는데 네이버 통해 오시면 아마 오리지널은 못 보실 거예요. 티빙에서. 또 그런 페널티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조금씩 중단을 해요. 네. 그래야 이제 실제 티빙을 구독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 구독자들은 좀 더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고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제 광고 요금제라고 하는 싼 요금제가 있으니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어서 그리고 티빙 같은 경우에 사실 올해 1분기 때 좀 규모가 큰 드라마 방과후 전쟁 활동이라고 살벌한 드라마 있더라고요. 살벌해요. 네. 예, 이게 웹툰이 정말 흥행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드라마화 되면서 그렇게까지 흥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회당 30억 원이 들어간 드라마인데요. 그런 큰 드라마들을 만들면서 이제 상각을 해야 돼서 손실이 더 커졌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능 중심으로 그리고 좀 라이트한 작품 위주로 만들면서 상각 부담을 또 줄일 거예요. 그러면서 티빙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손실폭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면 구독자한테 받는 금액은 줄어들겠지만 광고주한테 받는 금액도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기존 구독자한테 못 받는 손실액과 광고주한테 추가로 순증 플러스 되는 금액이 광고주한테 받는 게 더 클까요? 아니면 더 작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우선 광고 매출도 꽤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긴 네.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광고 요금제로 들어오는 분들이 해지를 하지 않고 계속 쓰신다면 네. 광고 요금제로 들어오는 이익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오히려 저 광고 요금제를 도입함으로써 당연히 싸지니까 구독자들은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 광고 금액도 매출도? 매출도 네. 많이 늘어난다면 지금의 적자도 많이 해결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년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제작사들 그리고 미디어 회사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드라마도 이제 11월 중으로 미국에서 작가 배우 파업이 공식 종료가 또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한국은 6개월 만에 쪽대본이라도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네. 미국은 오래 걸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당장 내년 1분기부터 이 파업 중단의 효과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네. 제작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피프스 시즌 그리고 윕 모두 다 리드 타이틀, 그러니까 메인으로 참여한 작품들이 많아지면서 적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적자폭을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앞에서 살짝 보고 넘어가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는 이제 연결로 들어가서 없네요. 윕이 올해 그러니까 콘텐츠리 중앙에 연결로 잡히는 윕이 네. 올해 2분기 때 한 30억, 40억 정도 흑자를 냈어요. 2분기 놀랍게도. 때요? 네. 네. 그리고 피프스 시즌도 여기 40억 흑자를 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다 리드 타이틀. 그러니까 메인으로 참여한 작품을 납품했을 때 돈을 번다라는 걸 증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규모 있는 이 작품 이거를 이제 납품을 하면서 윕이 처음으로 흑자를 냈거든요. 물론 소폭이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메인으로 참여하는 작품들이 내년에 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미국 제작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연결 실적이 또 개선될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장 자체는 여전히 좀 위축이 되어 있고 회복하는 단계이긴 한데요. 그래도 그 외의 부분들이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환경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도 이게 좀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이제 관심 종목에는 그래도 담아두시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 쥐어짜는 거는 한국 배우와 작가들이 더 많이 쥐어짬을 당할 텐데 왜 파업은 미국에서 저렇게 크게 나타났을까요? 이게 진짜 너무 슬픈 얘기예요. 한국은 그냥 쥐어짜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해야 슬프네요. 되지. 네, 해야 되는구나. 근데 미국은 이제 AI 도입하고 그러니까 작가 같은 경우는 원래는 미국의 이제 리니어 TV 채널에다가 작품을 납품하면 제방료를 받았어요. 네. 근데 OTT 오리지널로 나가면 제방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익원이 끊겼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 대본을 AI가 챗GPT가 이제 대체해서 쓴다. 그럼 우리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권리를 높여줘라. 임금도 올려줘라. 그래서 파업을 한 거고, 배우들도 우리 얼굴을 이제 딥페이크 기술로 다른 가상의 인물이 우리를 대체하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파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러다이트 운동 느낌이네요. 예. 기술 도입에 대해서 뭔가 반발하는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좀 거세게 나타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해라 라는 취지에서 파업을 역대 60년 만에 최대의 파업이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필 우리 CJ ENM이 그- 인수하고 그쵸. 바로 직후에 터져가지고 그러니까요. 하필 이게 타이밍도 정말 안 좋았네요. 정말 안 좋았죠. 그리고 최근에 ENM이 이제 뭐 티빙도 합병된다 하면서 이제 막 반등도 급하게 하고 막 이러면서 올라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시장에 반납하면서 빠지고 있는 것도 피프스 시즌의 지분을 이제 일본 회사가 25% 정도 투자를 했어요. 2,900억에. 근데 그게 기존에는 피프스 시즌을 9,300억에 ENM이 샀거든요. 80% 지분을. 근데 25% 지분을 2,900억에 팔았으니 피프스 시즌의 본질적인 가치가 빠졌다. 그러니까 디레이팅 됐다. 더 싸게 너무 후려쳐서 팔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ENM이 또 주가가 시장에 많이 반납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사실 미국 그 제작사를 인수를 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그때는 그게 투자 포인트였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우리도 미국 진출하나? 엔터가 미국 진출하면 이제 멀티플 높게 받듯이 이것도 맞아요. 라는 투자 포인트였는데 열어봤더니 이거는 오히려 힘든 거죠. 똥이 들어있는 약간 느낌이었네요. 네. 그래서 미디어가 참 이래저래 환경이 올해 한 해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참 좋지 않았고, 국내만, 표현이 그렇지만, 국내만 망한 게 아니라, 미국이 이제 굉장히 독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사실 ENM이 여전히 좋긴 좋아요. 하지만 ENM이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빠르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급등을 빠르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ENM의 이제 좋은 포인트들이 예상하지 못했었던 내용들이 다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티빙이 이제 한국에서 넷플릭스에 대항하려면 티빙 웨이브 합병 좀 해. 근데 합병한대요. 기사가 나와버린 거죠. 지금 OTT 1위가 넷플릭스고 네. 2위가 나름 국내에서는 3위가 웨이브인가요? 이긴 한데 이제 실질적인 구독으로만 보면 쿠팡 플레이가 좀 더 빠르게 쿠팡이 올라오고 아직 있어요. 올라요? 예. 거기서 이제 최근에 스포츠 경기 이런 것들 스포츠 중심으로 좀 네. 중계를 많이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가입자를 끌어오고 있거든요. 쿠팡은 또 공짜로 주잖아요. 쿠팡 와우, 구독하면. 예. 그건 좀 반칙이긴 하죠. 반칙이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티빙 웨이브 합병이나 해라고 했는데 합병할게 하면서 기사가 나오면서 갑자기 올랐고 그리고 ENM이 이제 또 내년에 지금 3분기가 이미 흑자가 났어요. 네. 그러면서 내년 4분기가 또 기대감, 실적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프스 시즌이라고 하는 회사를 다른 회사한테 또 투자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든 지금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차입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런 기대감들이 최근 한두 달 사이 너무 갑자기 막 기사화가 다 되면서 막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벤트들이 나온 거는 참 좋은 뉴스인데 너무 단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ENM은 시기를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다시 이것저것 생각해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ENM은 회복 기대감을 너무 선반영을 빠르게 했다는 것 맞습니다.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업사이드도 가장 낮은 23% 정도로 보시는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미디어는 사실 내년도 좋아요. 좋지만 엔터와 미디어를 같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모멘텀적으로는 엔터가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이벤트가 많을 것 같고 굳이 분류를 한다면 엔터는 성장, 미디어는 회복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는 이제 어느 회사가 더 먼저 회복을 할지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OTT 얘기 한창 하니까 자연스럽게 얘기 안 하는 쪽이 극장 쪽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참,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OTT 시대가 오면서 극장이 아직도 2019년 대비해서 아직 한 절반 정도밖에 회복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극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극장 관련주들을 이제 사양 산업으로 봐야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그 한창 이런 논의가 많아졌을 때는 CJ, CGV가 그때 유상증자 하면서 밝혔던 바로는, 그러면 우리는 OTT가 제공하지 못하는 4D 서비스, 럭셔리 그런 걸로 돌파를 네.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살아남긴 힘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장들이 최근에 특별관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오픈하는 신규 극장 같은 경우, CGV, 신규 지점 같은 경우는 전 좌석을 리클라이너로 만든다든지, 리클라이너요? 네, 근데 이게 그 일반 예를 들어 티켓 가격이 15,000원이라고 한다면 리클라이너 좌석은 16,000원이에요. 1,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큰 거예요. 차이 없네요. 네. 근데 너무 편하게 볼 수 있고 다리 쭉 뻗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관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겠다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다들 OTT로 보잖아요. 그래서 극장 자체가 그럼 사양 산업이냐? 사양 산업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성장이 얼마나 나올진 모르겠으나 망한 산업이다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이게 극장이 생각해 보시면 볼거리가 없어서 안 간 거지, 극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에도 서울의 봄 같은 경우에 대박 났죠. 예, 이게 거의 700만 이상을 돌파하면서 정말 잘하면 1000만까지도 기대해볼 만큼 빠르게 관객을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장이 우리가 안 가는 게 비싸서 안 가는 것도 있겠으나 볼 게 없어서 안 갔던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볼만한 작품들이 나오면 극장은 회복은 할 텐데, 과거 2019년 전성기만큼의 회복을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래서 극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냐면 Q의 성장이라기보다는 P의 성장을 봐야 돼요. 비싸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관에 대한 수요는 의외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을 그냥 15,000원 내고 일반 영화를 보는 거는 비싸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별관, 그러니까 뭐 리클라이너라든지 아니면은 뭐 CGV 같은 경우에 그 프라이빗 박스라고 해서 20만 원 내면은 한 4명, 5명 들어가는 특실이 있어요. 네. 네, 거기에 가보셨나요? 저는 한 번 가봤거든요. 좋기는 해요. 근데 너무 아까워요. 2시간만 이 공간을 누릴 수 있으니, 그쵸. 안에 뭐 공청기도 있고 그 에어드레서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소파 크게 있고 안에서 이제 먹고 우리끼리 보고. 그래서 이제 오펜하이머 같은 긴 영화 봐야지 좀 뽕을 뽑을 수 있는. 그러겠네요. 근데 이런 곳들은 다 이미 매진이에요. 또 의외로 나름의 수요가 많네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공간을 활용한 이런 특별관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단가가 꽤 비싸요. 그리고 막 마블 영화 같은 경우에 최근 거는 잘 안 됐지만 OTT로 보면 끊어서 볼 거예요. 분명히 우리 중간에 화장실도 한번 가고, 그렇죠. 예, 과자도 리필해 오고. 근데 극장에서 보면 돌비 사운드에 이제 화려한 스케일로 몰입해서 보잖아요. 네. 극장만이 주는 감동은 있다 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투자의 측면에서 보기에는 조금 고난의 시기를 거치셔야겠지만 산업 자체가 이제 저는 막 너무 망했다,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너무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미디어와 마지막으로 극장까지 점검을 두루두루 했는데, 역시나 엔터만한 게 없다는 결론인가요? 아무래도 네, 그냥 제가 미디어 좋아요. 좋은데 그냥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둘 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 공통점은 미국 시장 진출이잖아요. 네. 엔터건 미디어건. 근데 엔터는 이제 미국에 뭔가 자기들이 시장을 개척해서 나가는 느낌이라면, 미디어는 뭔가 플랫폼들이 투자를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시장이 열린다 만다, 약간 좀 종속해서 나간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미디어는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작은 이벤트만 나와도 회복을 바로 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다를 뿐이지 뭐 엔터랑 미디어 각각 다 내년에 각각의 반등 포인트들은 명확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나 미디어 쪽은 광고 업황에 대한 회복이 일단 네. 선결 조건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저도 광고 업황 반등을 한 6개월치 기다리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조금 회복되고는 있나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연말이 보통 가장 최성수기이기 때문에 회복은 되곤 있는데요. 내년은 그래도 뭐 최소 하이 싱글 정도의 성장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올해가 너무 많이 빠졌기 기저 때문에. 때문에. 네, 기저가 너무너무 낮아요. 네. 그래서 내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또 한 번 괜한 기대감을 가져본다면 내년에 올림픽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파리 올림픽이 또 8월에 있기 때문에 올림픽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광고 자체가 그래도 좀 돈을 많이 기업들이 쓰지 않을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은 올림픽 메인 스폰서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같이 이제 제일기획도 다시 좀 기회가 올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광고 업황이 그래도 올해가 너무 안 좋았어서 내년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사실 이렇게 광고업황이 둔화된 게 경기 둔화 때문이고, 그게 또 배경에 고금리가 있다면, 또 어제 FOMC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제 내년도 금리 뭐 3번 내린다 이런 기대가 또 반영이 커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또 이때까지 고금리에 타격받았던 미디어 업종이 또 바닥에서 세게 올라올 수도 네.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 미디어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깊은 공부를 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 만에 한번 모셨으니 다음번에는 조금 더 1년보다는 조금 더 빠른 좀 더 기간 빠르게 내에 나와 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이현지 연구원님 감사하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